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양 기자의 원미동 사람들 속에 포함된 연작소설 중에 하나인 비오는 날이면 가류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소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도시 변두리 주민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웃에 대한 불신이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가족은 원미동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장만하여 이사한다. 여기서 그는 원래 서울에다가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에서는 집을 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것도 싫고 하여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인 부천시 원미구에 집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이 좀 서울에 비해서는 값이 저렴하고 괜찮았지만 고쳐야 되는 곳이 많은 거예요. 수리해야 되는 것이 많아서 점점 이제 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는 와중에 이 사람이 목욕탕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목욕탕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동네 지물포 주인한테 수리해줄 사람을 좀 이렇게 찾아서 임씨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임씨라는 사람은 원래 연탄 장수인데 여름에는 연탄을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연탄 장수인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보고 그 사람에게 왠지 이것을 맡긴 거 후회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또 임씨가 처음에 이 목욕탕 견적 금액으로 약 18만 원 정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는 이 임씨를 믿지 못하고 임씨가 자기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하고 임씨에게 목욕탕 배관공사 이외에 옥상 방수공사까지 이제 추가로 요청하게 되는 거죠. 비싸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줄 순 없고 뭔가 자기들에게 손해보는 건 싫어서 일을 더 요구하고 이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몇 번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왜냐하면 옥상 공사는 예상이 없던 건데 일을 시켰고, 그런 일을 임씨가 굉장히 꼼꼼하게 해내려고 하려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시간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걸려졌거든요. 그래서 아내마저는 이제 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대강에 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하게 손봐드려야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임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에 기하고 이음새 부분을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임씨라는 사람이 했던 일하는 건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는 굳은 살인데, 굳은 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 사람이 지하실 단칸방 정도밖에 생활을 못한다고 하니까 좀 약간 안쓰러웠다라는 거죠. 임씨라는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야.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무엇이었다. 뭔가 단순히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장인 정신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행위였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지연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다. 이때 우정이라는 말은 일부러 이런 말이죠. 그와 그의 아내가 임씨를 이렇게 오해한 거야. 옥상의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는 세상에 공돈이라는 건 공짜 돈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게 일을 더 하게 됐으니까.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일부러 지어낸 열정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이 당한 거다 이런 얘기죠.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부 노릇에 시달리던 그도 고생이었고, 불어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아내도 자기가 일부러 일을 시켰지만 뭔가 미안해진 상황이 생긴 거야.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성실하고 책임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착하고 순수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미안해하는 거죠. 너무 일을 늦게 끝내서 미안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시간이 벌써 일이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이 노모는 그와 그의 어머니이자 그의 아내의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인데 임씨의 노고를 고맙다고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일 쉬었다 하면 좋을 끼고 일 무섭은 줄 모르는 거 보니 앞으로 잘 살 거요 이랬어. 이 할머니는 이 사람이 일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거죠.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또 정직하면서도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인 거죠. 내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꼬 봐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 안 마실 수는 없겠구만. 즉 임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할머니도 인정해 주는 거죠. 나는 고마 들어가 있을 테니까 좀 쉬었다 가이소.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환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모굴대로 넘겼다.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엇비슷할 텐데 말이오. 그렇게 말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왜?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면 앞으로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상황이 안 좋다면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많으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다시 더 읽어볼게요.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는지는 모를 일이긴 하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 젊다면 그래도 지금에 처해 있는 부정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많지만 나이가 많다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장님은 금년 몇이시죠?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띠였다. 사실은 그보다는 나이가 어린 거죠. 아니 그는 임씨보다는 어린 거야.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다. 그래요? 나도 토끼띠죠. 서로 동갑이군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허세야? 예, 아닙니다. 허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근히 임씨를 배려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임씨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고용돼서 그 사람 집주인인데 이렇게 일하고 이러면 임씨가 속상할까 봐 이 사람 일부러 동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고용된 것을 알면 속상해할까 봐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기념이라고 또 한 잔의 술을 그에게 넘치도록 부었다. 이제 그와의 어떤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1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요?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면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터라 이 말씀입니다.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토끼띠가 어쩌고 했었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돈 드려야죠. 그런데 뒷말은 뭘까요? 그쵸? 애초에 너무 비쌌어요. 아니면 그런데 깎아주세요 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원래 금액보다는 덜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겠죠.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옥상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 아깝다는 뜻이렸다.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빌었다. 왜? 그는 이제 이 사람이 일하는 걸 보고 나니까 그에게 그 정도 돈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깝지 않았어.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사모님, 내가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씨가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왜? 더 비싸게 부를까봐 추가로 일을 시켰잖아.
더 비싸게 부를까봐 이제 걱정하는 거죠.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돼요. 임씨는 분홍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곤 했다. 견적 비용을 다시 계산하는 거지.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빈잔을 채우고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씨의 머릿속에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그가 스스로 정말이지 역겨웠다. 왜? 자기는 임씨가 그 정도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왠지 좀 그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거. 난 너무 좀 그런가? 속물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일했는데 돈 주는 게 맞는데 난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이라는 건 노동에서 받는 어떤 품삯 같은 거야. 노임에서 4만 원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었죠. 방수액도 타일도 다 못 썼으니 여기서 요게 빠지고 또 임씨가 볼펜심으로 콕콕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으로 어깨에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7만 원이라는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 원이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이 아줌마가 생각해도 7만 원 적은 거야?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뭐 이런 눈빛이겠죠?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다시 계산해봐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짜로 일을 해드렸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습니다.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임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땐 서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계속 임씨를 의심하고 그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갈까봐 더 힘든 일을 시켰는데 임씨는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값을 깎아주고 서비스라는 말까지 하는 거죠. 토끼띠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받을 거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 공기가 앞에서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그때 임씨가 돌연 그의 팔목을 꽉 움켜잡았다. 사장님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잔 살게요. 가십시다. 임씨는 백열구로 밝혀놓은 형제 슈퍼의 노천의자에 앉았다. 자, 여기 슈퍼 노천의자 누가 앉는 걸까요? 그쵸, 서민적인 공간입니다. 맥주는 내가 사죠. 아니요, 제가 삽니다. 좋소, 누가 사든 가봅시다. 그들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에게 맥주를 3병 시켰다. 워땀에 두 분이 워러크럼 1차를 하셨단가요?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김 반장은 기분 좋았다 하면 진짜 토박이 말로 사람을 어르는 재주가 있었다. 맥주도 줬소만 임씨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터 좀 갚아주셔야 쓰겠단께. 임씨가 돈을 받았다는 걸 알고 이제 이 김씨가 약삭 빠르게 말하는 거죠. 임씨는 두말 없이 외상값을 1,300원 갚아주고는 기세 좋게 쥐포 3마리를 구워오라고 이른다. 사장님요, 뭐 다른 안주도 시키십시오. 임씨가 그를 보았다. 아따, 돈 갚기래 사장님은 무슨 사장님? 오늘 종일토록 그 말 듣는 나 혼났어요. 말 놓읍시다. 그가 거품에 넘치는 잔을 내밀며 큰 소리쳤다. 임씨가 잠시 아연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좋수다. 형씨 한잔합시다. 처음엔 사장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형씨라고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이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죠. 임씨가 호기를 부리며 소리나게 잔에 부딪혔다.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얼어주고 무슨 사장이야. 그의 허세도 임씨 못지 않았으므로 이윽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임씨는 자신의 아들딸이 4명이라는 것. 큰놈은 국민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녀는 학교 대표 농구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을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그놈들 곰국 한 번 못 먹인 게 소원이요. 곰국, 고기 같은 것들을 푹 삶아서 끓인 거 말하는 거죠.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다.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바리 새끼가 쪼르르 달려왔다. 발바리는 강아지야?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쏙 빠집니다.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제기랄 쇠타 공장하던 놈이 1년 내 연탄을 대줬는데 이놈이 연탄값을 떼어먹고 야반도주 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이들 좋았겠소?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큰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제 쇠타 공장 사장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지. 1년 내내 연탄을 빌려서 그거 떼가지고 자기는 공장을 돌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돈을 줘야지. 자기 어렵다고 밤에 몰래 도망을 가버렸어. 그럼 진짜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야. 도망가서 이런 돈 다 떼먹고 도망가서 오히려 더 큰 공장을 차린 거지. 못됐네요. 그에 반해서 그가 힘들다고 하니까 연탄 아저씨는 계속 연탄을 줬던 거지. 아이고. 참.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안 받아야 하고 말고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좀 취했나 봐.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봤수?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오.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네. 부도가 나서는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과를 내.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네요. 오히려 본인이 지금 잘못해놓고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는 거죠. 지금 나 힘든데 와서 돈 받는 거냐 막 이런 거죠. 모렴치하고 이기적인 스웨터 공장의 사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쥐길놈.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 그 스웨터 사장이 이기적이니까 그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야.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 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소.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 아따 365일 비 오는 날은 쎄고 쎘는데 무엇이 그리 걱정이단가요. 김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씨를 놀려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다.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의 엉덩이를 찰싹 갈긴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소. 토끼 뛰면 어쩔 거야.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저런 것도 집축에 끼나요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에요 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어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이에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오.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즉 돈을 떼인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있지. 지하실 방에서. 근데 돈을 떼먹은 사람은 어때? 오히려 더 부유하게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어. 여기 맨션 아파트와 지하실 방 대립되는 공간이에요.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 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하나 마음껏 못 먹는 세상.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예, 여기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요. 이 작품은 도시 변두리, 원미동이라는 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그린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 중에 한 편이에요. 처음에 막리를 하는 임씨에 대해서 그와 그의 아내는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점차 그 임씨라는 사람의 성품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이 바뀌면서 그런 현대인의 세속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소설의 시점입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셨겠지만 이 소설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 중에서 어떤 시점을 택하고 있느냐? 자, 일반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면 작품 밖에 서술자가 존재합니다. 작품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인물 A, 인물 B, 인물 C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은 어떤 특징이냐? 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으로 인물 A, 인물 B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즉, 이 소설은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지만 그 시점이 그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한되게 바라봐지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이 작품에서는 그라는 사람의 시각에서 임씨와 그의 아내와 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함께 추측하고 있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소설이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어떤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세속적인 그런 속물적인 가치에 대한 비판, 또 하나는 바로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학습활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다음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행위로 그들의 성격을 파악해보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사력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아내는 손해보지라고 하는 계산적인 사람, 임씨는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요런 거. 물론 그가 앞부분에서 임씨를 의심하는 부분은 그 역시도 약간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결국 그는 요런 행위,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는 이런 사람이라는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소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이걸 좀 다시 좀 해볼까요? 중요하게 보시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시 행동.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연민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나오는 공간의 상징적 의미.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 지하실방과 맨션 아파트. 여기는 오히려 좋은 공간이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봐져야 되는 거고 쟤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지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건 아니고 지하실방은 정직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공간이고 얘는 오히려 쇠토 공장 사장의 맨션 아파트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가지고 잘 사는 그런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미동이라는 공간의 의미, 원미동이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의미로 서울에 편입되지 못하는 소시민들이 살던 곳, 그 다음에 1980년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공간, 멀지만 아름답다의 의미는 삶의 중심부에 밀려난 소민들이 사는 공간이지만 진솔한 삶이 펼쳐지는 공간이다라는 거.
예, 원미동이나 가리봉동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원미동이나 가리봉동이 대표적인 예, 소시민들의 삶에서 진솔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작품은 명랑한 밤길이라는 소설인데 이건 역시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소외된 그런 도시처녀, 그 다음에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그런 소외된 계층에 서로 이제 공감하면서 동질감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제시된 학습활동 참고하시고 읽어보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